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못 먹고 못 배웠다고 할지언정 저희 남편은 저를 인생의 보배요,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제대로 학교 수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집은 유난히 다른 집안보다 가난했어요. 불우이웃이라고 해도 될 만큼 끼니도 거를 때가 많았고 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다니는 것보다 입에 풀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우유 배달일과 신문 배달일을 같이 하고 또 아르바이트라도 생기면 학교를 조퇴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린 나이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며 안쓰러워만 하셨어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웠기에 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쓰지 못해서 집에서 누워만 계셨고 엄마 역시 시력이 거의 없으셔서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면 내가 일어서서 일해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일을 하고 나서는 가족들은 적게나마 식사도 거르지 않게 됐고 동생들 겨울옷 한 벌이라도 사서 입힐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도 공과금을 다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공부 욕심은 있어서 학교를 중퇴하고서 계속 공부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에 대한 꿈도 꾸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 쓰리잡도 하면서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 저는 대학도 가고 저도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하나 내고 또 편안한 가정에서 내 가족의 행복만 신경 쓰면서 살고 싶다는 꿈을 늘 꾸고 있었어요. 돈을 모으고 나니 제 여유 시간도 있고 해서 좁은 집에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작은 카페를 찾아서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네, 카페 사장님들에게는 지금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네요.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참 나쁜 거지만 그래도 하루에 2잔 정도는 커피를 사 마시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지금은 학사학위도 받았고요.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끔 바라보곤 했어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좋은 집에 태어나서 돈 걱정 없이 집 걱정 없이 공부를 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다 자주 지나가던 한 사람을 봤어요.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 것 같은 사람, 솔직히 얼굴이 상당히 푸근하게 생겨서 호감이 갔어요. 저도 그 카페에서 공부를 하곤 했는데 가끔씩 그 카페 앞을 지나가는 걸 보면 그 근방 어디에 사나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선가 제가 서빙하는 가게에 그가 손님으로 왔어요. 그 사람하고 얼굴도 튼 적 없는데 자주 보던 얼굴이 나타나니 왠지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해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손님이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자 저는 놀라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니 당연히 대처 못할 수밖에요. 그래서 눈물만 떨구면서 죄송하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말을 해줬어요. 손님, 이 직원도 미안해하고 사과 많이 하는데 아량 베푸셔서 이만 넘어가시지요. 세탁비라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나도 그런 사람 아닌데 이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화가 났었어요. 세탁비는 됐고요. 중간에서 정중히 막아주니 그 손님도 화가 누그러들어서는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는데 그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감사하다 했고 그 사람은 괜찮다며 놀랬을 것 같다고 오히려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솔직히 마음이 요동을 쳤어요. 그 후에 또 카페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카페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들어와서 인사를 하더군요. 그때 그 직원 맞죠? 툭툭 눈물 떨구던. 네, 맞아요. 그때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흔쾌히 그 사람은 좋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가끔 여기서 지나가셨던 걸 봤다고 했고 집이 근처라는 게 맞다며 이야기를 했죠. 나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대화는 친구보다 잘 통했어요. 사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걸 몰랐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왜 그리도 마음이 싱숭생숭한지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계속 그 카페에 가면서도 그 사람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그랬었는지 우연히 지나가다 제가 있는 카페에 와서는 저에게 아는 척을 하며 저와 가끔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된 우리는 꽤 오래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헤어지고도 남았을 시간이었겠지만 저희는 오랜 연애를 하게 됐죠. 남편은 집이 잘 살았음에도 못 사는 저희 집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해주었어요. 집에 뭔가 선물이 들어오면 가져다 주기도 했고 또 힘든 일이나 남자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다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은 훌쩍 흘렀고 제 사정을 다 아는 남편은 결혼해서 저의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제 사정에 결혼이란 걸 하며 혹여 남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은 자신만 믿으라는 말로 안심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집안하고 결혼하겠다 하는 거야?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그렇지. 완전 거지 집구석이잖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다고요. 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 결혼 허락하겠다고 생각한 거니? 절대 안 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허락해 주세요. 어차피 어머니가 결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봐. 허락 따윈 절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허락을 해주시겠어요? 하란 대로 다 할 테니 결혼은 허락해 주세요.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결혼해도 집에서 같이 살아. 그리고 네 직장은 그만두고 내가 아는 지인 회사에서 일해. 그게 내 조건이다. 직장은 제가 꼭 다니고 싶었던 회사예요. 어떻게 그걸 그만두라고 하세요? 싫어? 싫으면 결혼도 하지 말어. 남편과 시어머니의 실갱이는 한참이 되도록 끝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직장을 정리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기들 때문에 결혼이 막힐까봐 결혼식도 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설득을 했지만 결국 결혼식장에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결혼에 부모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남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결혼식장도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야 했기에 큰 호텔에서 진행됐고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잔뜩 와서는 어느 집 집안의 자제냐고 물어보시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뭐 중요하냐면서 저를 소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결혼 정말 순탄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시어머니의 집은 크긴 정말 컸어요. 총 3층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 복층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1층이었던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긴 했어요. 같은 층에 있어봤자 눈치가 보이잖아요. 결혼하고서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밥은 절대 질게 짓지 마라. 그리고 너무 된 것도 안 된다. 밥부터 짓는데 옆에서 일부러 뭐라 잔소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내 그러면서 죄송하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내내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말을 했어요. 대답만 잘하고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 학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대학은 나왔어야 하는데 우리 집안에 검정고시가 웬 말이냐. 진짜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한 애를 데리고 오다니. 얘는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시비 걸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마치 죄인이 된 것 마냥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셔도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곤욕이었던 것이 식사 자리에 있어도 저를 째려보시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하셨지만 저에게 그닥 호의적이진 않으신 게 느껴졌어요. 저는 결혼하고도 제가 하던 일을 계속 할까 했는데 남편이 계속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모았던 돈으로 가게를 하는 게 어떻냐 했어요. 남편의 도움으로 가게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안에서 장사가 무슨 말이냐 말들이 많긴 했어요. 남편을 앞세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더 안 이롭게 보셨습니다. 천박하게 배워먹은 게 그딴 거밖에 없어서 얼굴 팔리는 짓을 해? 저것은 시부모 체면도 못 차리게 하네. 장사라니 창피해서. 시아버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그걸 진행하니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너 그 가게 얻은 거 무슨 돈으로 얻었어? 내 아들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생긴 것은 그렇게 안 생겨서 꽃뱀질이니? 어머니 꽃뱀이라뇨. 저 그이랑 결혼하고 살고 있는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리고 저 남편 돈 탐내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 아들 돈 한 푼도 안 들어갔다 그 말이냐? 내가 다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그이가 도와주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모은 돈으로 여는 거예요. 이게 못 빼먹은 거 티내나? 말대답을 해? 시어머니는 제게 손찌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맞고 이게 무슨 일을 당한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서도 한 번 맞고 크지 않았던 저였는데 시어머니에게 싸대기를 맞았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네 입에서 어머니라는 소리도 소름 끼친다. 내 아들 등쳐먹고 싶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구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믿을 수 없다며 저에게 싸붙였어요. 언젠가 내 재산까지도 탐내려 하겠지? 절대 안 된다. 죽어도 너한테는 못 줘. 내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고 할 때 유산을 물려줘도 너가 있으면 이 전 재산을 세상에 기부하면 기부했지 줄 수 없다. 네, 대답하는 것부터 좀 봐. 어떻게든 방법은 있겠다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절대 네 게임에 놀아나지 않아. 알아두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당부 비슷한 협박을 하시고서는 나가셨어요. 어려운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 내가 꿈꿔오던 가게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제 모든 걸 안이 꼽게 보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수도꼭지를 튼 것 마냥 울었어요. 그치려고 해도 쉽사리 그쳐지지가 않아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집살이는 원래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며 억지로 참았어요. 지금 이런 시련들이 나중에 분명히 더 좋은 일이 될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시부모님은 남편의 돈이 많이 들어간 줄 알고 화를 내셨지만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니 그때부터 가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하셨죠. 너 그 가게 한다고 설치면서 집안일을 만만하게 보면 알아서 해라. 네 본부는 바로 이 집안의 며느리야. 그깟 조그만 관계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을 더 잘하라고. 그래, 아무리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지만 나도 집안일 허술해하면서 가게를 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 가게 한다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한다면 난 그때는 정말 반대할 거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짜고 이야기를 하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가게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빠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을 먼저 대청소를 다 해놓고 밥도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괴롭혀야 했는데 제가 너무 잘해놓으니 시비를 걸래야 거실 수가 없었던 거겠죠. 시아버지는 별말이 없으셨지만 시어머니는 내심 가게 하는 것이 궁금하면서도 싫으신 듯 했어요.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가게를 하겠다고 설쳐대니 그 가게 잘 되기나 하겠어? 저도 처음 하는 가게였기에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자신감은 있었어요. 여러 가게를 전전하면서 사장님들께 배웠던 것들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일을 하면서 서비스 정신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도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봤기에 가게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돈이 날려먹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우습게 보시곤 했죠. 그러다가 하루라도 늦게 일어나서 반찬을 못 해놓고 전날 해놓은 것을 꺼내놓으면 벼락같이 화를 내곤 하셨어요. 네가 밖으로 돌고 싶어서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지.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네 아버지 어제 반찬 같은 거 올라오면 식사 안 하신다고. 내 누누이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나가서는 안 새겠냐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반찬을 한 번이라도 안 해놓으면 정말 불벼락을 치듯이 말씀을 하시고는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시는데 지속된 잔소리와 지독한 눈빛에 집안에만 있으면 불안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잠잘 시간을 늘 쪼개서라도 반찬을 만들어 두고 반찬도 여러 가지 연구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가게를 병행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전에 새벽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던 습관 덕에 힘들이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가게를 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었기에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가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시시때때마다 시어머니 찾아오셔서 시끄럽게 여기저기 참견하시고 가게를 이렇게 해야 한다느니 저렇게 해야 한다느니 말을 하는데 집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제 가게가 잘 된다는 걸 원치 않으시는 듯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마음속에 생각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무라도 잘라보자.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하게 될지도 몰라. 순탄히 흘러가는 인생보다는 누군가의 방해가 있을 때 사람들의 열정은 더 타오르듯이 저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방해 놓는 것은 정말 싫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가게 잘 되라고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 오시면 어머니 신경 쓰느라 가게를 신경 쓰기 어려워서요. 너 지금 내가 방해꾼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니? 진짜 싸가지라고는 하나도 없는 년이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좋게 말을 한다 해도 저를 곱게 여기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네 가게라도 탐내는지 아니? 탐 안 내. 나 40억이나 가지고 있어. 그 가게 내가 몇 개는 살 수 있다고. 알아요. 어머니가 더 잘하실 거 아는데 저도 집에서만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해서 그 일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제가 굽히고 나서야지만 저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내가 참견 안 할 테니. 말은 참견 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들어가고 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셨어요.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시지 않자 그때부터는 가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게에 한번 오기 시작하면 단골이 되어주고 있어서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잘 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어요. 이건 뭐 숨겨진 맛집 되는 거 시간 문제겠는걸? 에이, 맛집은 무슨.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야, 당신 진짜 잘하고 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울게. 시부모의 괄시는 괴로웠지만 그만큼 내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매일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힘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남편은 제 다리를 꼭꼭 안마해 주었어요. 자신도 하루 종일 고생을 꽤 많이 했을 거면서도 저를 위해 주는 남편은 제 눈에 정말 너무 예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저를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이를 가졌다고 하던데 너넨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냐?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이 소식이 없어? 시아버지는 계속 아이 타령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시아버지를 살살 긁어댔어요. 제가 가게 시작하고 나서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 아이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아휴, 다른 집은 그저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노릇한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며느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너희 정말이냐? 아예 아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도 계획은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염려 마세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시아버지의 신기를 건드려서 불화를 조성하시곤 했죠. 시아버지는 너네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는 한약을 지어다 먹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꼬습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시아버지에게 알겠다고 바로 가서 지어오겠다는 말을 냅다 던지시더라고요. 그래놓고 다음날 바로 유명한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놓으시고는 그 외에도 영양제에다 임신에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잔뜩 사들고는 오셨어요. 이게 다 네 시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먹어. 시어머니는 냉장고 한 켠 가득 제가 먹어야 한다며 사다 놓으시고는 저에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냉장고 칸이 부족한 걸 보니 냉장고를 한 대 더 사서 한약을 지어서 넣어야겠다며 웃으면서 가셨어요. 도대체 한약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먹기 힘들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 먹기 힘들다. 곤욕스러워. 자기 건 어때? 내가 먹는 건 좀 먹을만한 것 같은데 어디 줘봐. 내가 한번 먹어볼게. 남편은 제 것을 한번 먹어보더니 남자랑 여자랑 한약재가 다른가 보다며 여자 것은 정말 먹기 힘든 거 하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냥 몰래 버려. 우리 아이 못 가지는 사람들도 아니고 약을 굳이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가 사서 오셨는데 어떻게 그래. 괜찮아. 우리가 아예 안 가지려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보실 때만 먹는 척 하자. 들키면 내가 했다고 하면 되지. 하기야 그거 말고도 먹어야 할 영양제가 너무 많아.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 남편과 저는 동조를 하면서 조용히 한약은 안 먹기로 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남편이 한약을 버릴 때 개수구에서 버리고서는 물을 안 흘렸는지 한약 냄새가 거기에서 났었나 봐요. 며칠 뒤에 제가 한약을 버리는 걸 조용히 숨어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발견하고는 제 어깨를 턱 잡으셨어요. 밤에 몰래 버리고 있었는데 저 그날 진짜 자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귀신인 줄 알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놀랬어요. 제 어깨를 돌린 시어머니는 바로 제 따귀를 또 때리셨어요.
부들부들 떠시면서 저에게 욕을 잔뜩 쏟아낸 뒤 숨을 고르시고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가 돈을 우습게 알지? 네 시아버지에게 이거 다 말할 거야. 좋은 의미로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 받아 처먹기만 하면 될 것을. 좋은 의미로 해주신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개도 아닌데 주는 대로 받아 처먹으라는 말이 너무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맞고도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울면서 계속 빌기 시작하자 그제야 또 걸리면 그때는 온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들어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부엌 한쪽에 쪼그려 앉아서 펑펑 울어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눈이 왜 퉁퉁 부었냐고 묻더라고요. 집안에서 이미 제가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손을 찧어서 아파서 울었다는 말을 하고는 남편의 품 안에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조마조마한 마음과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좀 불편한 마음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기세를 잡은 양 시아버지를 등에 업고서는 제 가게까지 손대려 들었습니다. 가게 장부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나 싶었는지 계속 제가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비밀이라 못 가르쳐주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가족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저를 꼼짝 못하게 했죠. 음식에 뭐 이상한 것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네 손맛에 저리 사람들이 모여들 일이 있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입소문이 잘난 것 같아요. 조미료도 안 쓴다고 해서요. 그렇단 말이지. 그 가게에 내가 해도 잘 되긴 했을 거야. 내가 진짜 장사 하나 잘하거든. 나도 가게나 하나 내볼까? 시어머니는 제가 수입이 좋다는 걸 아시고는 저에게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장사를 잘한다고 말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속내를 비치셨어요. 하지만 말을 하는 걸 보면 그저 제 가게가 탐나서 저에게 그 가게를 자기가 하고 싶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제가 혼자서 가게를 일구는데 시어머니한테 가게를 넘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시어머니가 원하시면 식당을 내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얼마 안 가서 정말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저는 솔직히 서운했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이고 그렇게 제가 가게를 한다고 할 때 반대를 하셨던 시어머니가 저와 같은 업종의 가게를 한다는 게 저를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잘하면 내가 같은 가게를 한다고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며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괜히 그러시는 것 같다며 자기가 잘 설명해서 못하시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저보다 큰 가게를 계약하셨더군요. 그것도 저희 가게 근처에다가요.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게를 내신 이유를 아니 그 꿈꾸기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제 가게를 들락거리시더니 메뉴 역시도 같은 것으로 정하셨어요.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것 같아서 나도 이거로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꼽니? 언제는 제 음식을 누가 먹겠냐고 말씀하시더니 같은 음식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가게 하시는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같은 음식을 파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이제 좀 자기 가게 자리 잡히려고 하는 건데 이건 방해만 하시는 꼴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못할 짓이라도 했다는 거냐? 너 말해봐. 다시 또 그 화살은 저에게 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도 못하고 있자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가게를 못하게 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서는 벌떡 일어서더니 제 뺨을 후려치시고는 말했어요.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죽어도 이 가게 할 거다. 정 억울하면 네가 그 가게를 포기를 해. 알았어?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저는 눈물만 흘렸고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손을 대시는 게 어딨냐고 흥분을 했죠. 같이 살자고 하신 게 이 사람 이렇게 구박하시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이럴 거면 저희 나가 살게요. 어차피 저희 다 큰 어른이고 어머니 집에서 살 정도로 돈이 없지도 않아요. 어허,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40억 재산이 하나도 안 아쉽다 이거지? 내가 나중에 이 돈을 다 기부하고 죽는 꼴이 있다고 해도 니들 나가서 살면 한 푼도 안 줄 거야.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그 돈 좋게 버신 돈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저도 그때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일수를 조금씩 하시다가 사채처럼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서 이자를 받고 그러다 담보로 잡은 땅이 잘 돼서 그렇게 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 시어머니를 이길 사람이 없었던 거였죠.
남편은 늘 그렇게 돈을 모았던 시어머니를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했는데 여태 말을 안 하고 참고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일이 터지고서야 남편은 그동안 쌓았던 감정들을 터뜨렸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동안 먹고 산 게 누구 덕인 줄 알냐며 저처럼 거지처럼 살았어야 네가 속이 편했을 거냐며 말을 해댔습니다. 시아버지가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도 밀치면서 자기 목에 끈을 두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야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 자리에서 내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서로 싸우고서 저희는 집을 나와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많이 독한 분이라 말로만 죽는다 하지 절대 죽을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경은 쓰였지만 이렇게 문제를 안고서 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건 저도 원하진 않아서 결국 남편과 짐을 싹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공사하는 동안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자기 아들 깨낸 여우 같은 년이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산다고 잘 살 줄 아냐며 절대 자기 재산 한 푼이라도 얻어갈 생각이라며 꿈도 꾸지 말라고요. 솔직히 저라고 손님들 있는데 시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찾아와서 그러는데 참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한 건 사실이었지만 저도 생계가 달린 일이었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가게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손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구시면 어머니 체면이 뭐가 되시겠어요? 근처에 가게 내실 거라면서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 얼굴 팔리셔서 누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할까요? 욕쟁이 할머니처럼 구실 거 아니라면 저희 재산 필요 없으니까 채통 지키시고 저 보란듯이 가게 잘 성공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너 시어미한테 훈계질하는 거냐? 배워먹은 것도 없는 것이 꼭 잘나냐 가르치려 들고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목법뻗치 들고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두고 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기분이 나쁘시긴 했겠지만 자기가 가게를 차리려면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나 봐요. 보니까 가게 차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투자하시긴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 가게보다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시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할 때쯤 저희 가게는 입소문 덕분에 TV 출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TV에 출연해봐야 뭐 얼마나 잘 되겠나 했는데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주말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제안으로 저는 직원까지 고용해서 가게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가 잘 되자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잘 되는 비결이 뭐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말해줄 것도 없고 각자 가게에만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아들 자식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남편에게 저희 가게가 망할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했다더군요. 점점 제 가게로 사람들이 찾아오자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풀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잠시 시어머니 가게로 향하긴 했지만 저희와 메뉴가 같긴 했어도 맛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 보니 저희 가게로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질투가 많이 났는지 계속 안 좋은 소문까지 내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집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말이나 음식에 조미료를 가득 치면서 안 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신 거였어요. 저는 조리 방법을 방송에 소개했기 때문에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머리카락 역시 꼼꼼하게 머리를 위생모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한들 옷에 붙어있던 것이나 손님의 머리카락일 것이라는 손님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저희 가게에는 영향이 그리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이 시어머니의 가게로부터 견제적인 말이 나왔을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보다 장사가 안 되자 저희 가게 직원까지 매수를 해갔더라고요. 갑자기 직원이 결근을 하고 안 나와서 곤란해하면서 혼자 힘들여가면서 일을 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 가게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 직원이 거기 있는 걸 보고 탄식이 나왔죠. 아무리 그래도 직원까지 돈을 더 줘가면서 빼돌릴 정도로 치사한 사람이었나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치사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서 저희 가게보다 잘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화가 나서 참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시어머니의 가게로 달려가서 따졌어요. 남의 가게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아, 직원이 이쪽으로 와서 화가 났나 보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카우트 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네 가게보다 이 가게가 낫다고 생각했으니 여기 온 거겠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게보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직원 한 명이 없어도 상관없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잔뜩 쏘아붙이고서는 기분 나빠하며 가게로 돌아가자 했어요. 저는 이렇게 된 거 좀 불편하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는 했지만 남편은 이판사판이라면 절대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시어머니의 가게가 망할 때까지 여기서 자리를 제대로 잡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저를 견제하면서 시작된 것 같았는데 남편이 더 화가 나는 바람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싸움이 된 거였어요. 저는 계속 서로 싸움만 되다 보니까 그 싸움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돈으로 가게를 치장하기에 나섰어요. 후식도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메인 음식이 그다지 맛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인지 가게도 계속 적자가 나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마침내는 시어머니가 아주 일을 치르시더군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아예 이름을 저희 가게 이름으로 바꾸고는 앞에 원조라는 말만 써붙인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헷갈리게 가게 이름을 고친 거였죠. 그때는 저도 좀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게 이름을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 처음 알고 찾아오신 손님들 입장에선 그 집이 이 집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한 행동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도 참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요? 여태까지 저 많이 참았는데 진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시네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시어머니는 전곡을 찔리시니 괜히 더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면서 가게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전 가게 이름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실토하시네요. 쫄리시긴 하나 보죠? 이게 말이라고 어디 입을 함부로 담아. 큰 소리와 함께 또 제 얼굴에 짝 하고 빨갛게 따귀를 때리시더라고요. 너무 열받는 상황에 따귀까지 맞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생각도 안 들고 진짜 막말로 그 자리에서 때려 눕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참았습니다. 그 일은 그대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럼 저도 이대로 있진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뺨을 붙들고서 저는 당당하게 말을 하고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법원에 가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원조라고 아무리 이름을 건다고 해도 진짜 원조는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결국 법원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저에게 네가 가게 한다고 설치더니 결국 시어머니랑 소송까지 가는 거냐고 몰아세우기만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당하진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당연히 법은 정의의 편인지 저희 가게의 이름을 시어머니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지고도 씩씩대시면서 법이 이상하다며 원조의 손을 들어줘야지 왜 이렇게 판결을 내냐며 흥분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게를 하려다가 소문만 안 좋게 나게 되어서 사람들의 발길마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끝나고 나서 밖에다가 소송 판결문을 붙여놨거든요. 저도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시어머니가 저를 못살게 구시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 집에는 더욱 사람이 붐볐고 저는 친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가게가 망하셔서 창피하다며 가게를 빨리 정리하고는 뜨셨어요. 그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서니 신기하게도 그 가게는 또 잘 되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가게가 잘 안 되었던 것 뿐이지 가게의 몫은 좋았던 것 같았어요. 거기에서 돈 까먹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아는 분들끼리 좀 크게 들였던 게에서 개주가 돈을 가지고 튀는 바람에 큰 돈을 사기까지 맞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거의 보름을 앓아 누우셨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아프시니 와서 화해라도 하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잘못은 시어머니가 했는데 왜 우리가 찾아가서 화해를 하자고 해야 하냐며 자기는 화해할 생각 없다고 확고한 마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욕심에 아들내를 잃으시고 또 돈까지 잃은 불쌍한 사람이 되었죠. 남편에게 말이 안 통하자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고 싶지는 않아서 시아버지에게 똑똑하게 전했습니다. 저 어머니한테 따귀도 많이 맞았어요. 손버릇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 저희랑 다시 잘 지내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셔서 직접 말로 사과하시라고 해주세요. 저는
그러지 않고는 다시 얼굴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간의 그이 때문에 참았는데 제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어머니랑 법정 소송까지 왔다 갔다 한 사이인데 어떻게 좋게만 보일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제 속마음 숨기지 않고 살렵니다. 그래도 어른이 어떻게 먼저 가서 사과하겠니? 네 엄마 지금 많이 힘들어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넘긴다. 그러니 너희가 자식된 도리로 찾아와서 먼저 잘 지내자고 손이라도 내밀어 봐. 도대체 자식된 도리라는 게 무엇인 걸까요? 자식된 도리로 아무리 부모님이 잘못하고 나에게 칼을 겨누어도 다 용서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다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무시라는 무시는 다 당하면서 살아온 시댁 생활이 저는 좋지만도 않았고 제 가게 하면서 지내는 나날들이 행복하기만 했는데 그것마저 시어머니가 막으려고 했던 건데 왜 제가 사과를 하고 좋게 풀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시아버지를 보는 것도 저는 솔직히 야속하다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한 게 있지 그 집으로 제 발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제 마음을 먼저 존중해 주었고요. 저희가 몇 달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희들의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온 시부모님은 저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시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제 배가 부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임신한 거냐 물으셨고 남편은 맞다고 답을 했어요. 아이 핑계로 시댁에 얼굴을 들이밀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아이를 가진 상태로 시부모님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기에 아예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빨리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가진 것을 본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빨리 할 말 전하라고 여기까지 왔으면 뭐라도 말을 하고 가야 할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셔서 우물쭈물 하셨어요. 저희는 가게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으니 이야기하실 거 아니면 빨리 돌아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으시고는 저에게 큰 소리로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 못 베어먹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 데리고 나간 것도 싫었고 가게 한답시고 설쳐대는 것도 안 입고 왔어. 그리고 그 가게가 잘 되니까 배 아파서 그랬어. 네, 그래서요? 말은 많으신데 사과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다음 말을 하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조그맣게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응어리라는 게 풀리려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저도 그 사과 한마디에 싹 제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풀리진 않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사과 받은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게 사과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남이면 안 보고 살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사는 건 사람으로 못할 짓 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먼저 저지른 일이고 며느리인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건 용납이 안 됐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용서하고 싶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저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보통 자기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아내를 챙기지 않는다는 남편들이 많았는데 아마 저는 그랬다면 남편을 많이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시부모님과의 연락도 하지 않게 도와주었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를 가졌는데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없지.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다 말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남편은 든든하게 저를 보호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아이가 태어나면 보고 싶어서 그 전에 안 좋은 응어리를 풀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지난 일은 이제 다 끝났고 우리가 아예 가게를 절대 하지 않을 테니 그만 용서해 달라고 하며 집에 아기옷, 침대, 기저귀, 분유 등등 필요한 것들을 다 사다가 집 앞에 두고 가셨어요. 저희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시부모님은 여전히 계속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만 비추고 있으셨죠. 저는 좀 불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게 정말 되게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도 계속 연락 오고 찾아오니 마음이 점점 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왠지 남편이 가족과 사이도 멀어지게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가지고 있긴 했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서야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좀 괜찮으니까
만약 시부모님과 화해를 하고 싶다면 화해를 해도 좋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진짜 마음이 풀린 게 맞냐고 말을 했어요. 사실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있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생각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거였죠. 오랜만에 다 모인 자리는 상당히 불편하고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긴 왔지만 손주 얼굴이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희랑 정말 잘 지내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그간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찾아와서 아이 얼굴을 보여주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구나. 그럼 저희 이대로 분가한 채로 살게요. 그리고 다시는 제 몸에 손댈 생각 마시고요. 저도 여기 쉽게 온 거 아닌 만큼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저도 제 감정이나 마음도 다 표출할 거고요. 저희에게 또 무례하게 하시면 저희는 그때 다시는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예전처럼 지내보려고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내심 좋아하시면서도 크게 티를 안 내시면서 말하셨어요. 그래,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나도 좋은 시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해보마.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아기만 바라보시면서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이후에는 떨어져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기가 얼마나 보고 싶으신지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냐고 묻기도 하셨지만 그건 남편이 한사코 반대를 했어요. 아기가 보고 싶으시면 자주 오셔서 보는 건 환영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떨어져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요. 시자는 시자라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뒤늦게 가족이 되어서 정말 마음이 잘 맞게 살아볼 수도 있는 거지만 남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됐든 가족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알긴 알아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지 않는 며느리였기에 얼마나 속상한 마음이 컸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무조건 싫다고 우격다짐으로 힘들게 만들지 말고 이왕 가족이 되었으면 일단은 맞춰보려 노력해야 하고 함께 잘 살면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까지도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가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와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친구분들 모임이 있으시다고 하면 무조건 저희 가게에서 모임을 하시곤 한답니다. 처음에는 가게 한다고 창피해하시던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희 가게를 맹렬히 홍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그 사이 둘째까지 생겨서 아이 둘을 기르는 엄마가 되었고 제 남편은 여전히 아내 바보, 자식 바보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모조리 다 우리에게 물려줄 테니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는 말도 하시곤 해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다면서 가게를 잠시 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말을 하시기도 했어요. 저희도 가족이 이제 커졌으니 같이 여행도 다니곤 하지만 가게가 가면 갈수록 더 바빠지고 있어서 요새는 여행보다는 가게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는 하시지만 저는 제 힘으로 어떻게든 더 크게 가게를 키워서 운영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서는 건 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서요. 물론 이런저러한 영향으로 타격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경영적으로 일가견이 있는 남편과 이래저래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힘든 고비를 넘길 때의 느낌이 인생에서 정말 좋은 성취감과 자극을 주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잘 해결이 되었다곤 하지만 인생이 참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헤쳐나가고 믿을만한 가족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양새는 다르더라도 좋게 살아갈 수는 있더라고요. 전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완성체라고 보진 않아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겠죠. 저는 아직도 멋있게 살아가야 할 40대니까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치지 않게 힘내시고 또 뜨는 태양처럼 열심히 뛰시길 바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30대를 앞두고 있는 29세 이혼녀입니다. 29년을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좋은 일도 있었고 싫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 제가 겪은 최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제 인생이 잘못되었다 느낀 적 없었는데 제 결혼 이후로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24살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를 졸업하기 전 잠깐 인턴으로 들어가서 있던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고, 하필이면 그 인턴을 하다가 중도에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과 사귀다 졸업을 할 쯤에 결혼을 했어요. 사귄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니까 급하게 결혼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남편이 참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아직 대학 졸업할 때쯤이라서 그저 그런 사람이 대단하게만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꼬실 때 훌러덩 넘어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턴 때 그 회사에 정직원이 되도록 밀어준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렇게 될 리는 만무했고, 저는 정직원은 되지 못한 채 남편과 결혼해서는 그저 남편만 바라보는 주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대학에 갔다면 꿈도 많이 꾸잖아요. 저도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20대 여대생일 뿐이었는데, 결혼하고 남편의 와이프가 되고 나니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제가 내조를 해준 덕에 결혼하고서 더 사람들이 신수가 훤해졌다는 말도 하고, 더 젊어져서 결혼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친구가 있냐고까지 물어보기도 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집에 있는 나는 가면 갈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타고 자존감이 쭉쭉 떨어지는데, 남편은 아주 승승장구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24살에 결혼을 해서 제가 아는 것 하나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재미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의 밥상 차리는 것도 처음에는 몇 번 솜씨 없어도 차렸는데, 그때는 남편도 좋다고 했지만 계속 맛없는 밥상이 올라오니 남편은 점점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도 안 먹고 나가는 것은 물론 저녁도 집에서는 먹을 일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말을 할 때면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하면서 같이 저녁을 시켜 먹자고 했어요. 저녁을 시켜 먹긴 했지만 찝찝하긴 했습니다. 내가 해준 밥이 맛이 없으니 시켜 먹자고 하는 거라는 게 느낌이 왔기 때문이에요. 시댁에 갔을 때도 남편은 집에서 밥은 거의 안 먹는다고 말을 대놓고 하니 시댁에서도 저를 무시하긴 했어요. 나이 어리다고 해서 밥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 아니니? 좋은 회사 출근하는 남편 밥이라도 든든히 먹여보내야 한 집안의 가정이 일을 잘하고 오는 거지. 이 사람이 챙겨주긴 해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남편은 저를 두둔한다고 했지만 이미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할 때부터 시댁의 시선은 저를 차갑게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린 것이 하면 뭘 하겠냐며 시아버지 생신 때도 시어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 식사 차릴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란 말만 듣고 왔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에게 잘해준 것도 무용지물이고 더 나아가서 시댁에서도 미운 털만 박혀버렸어요. 난 뭘 해도 잘 안되나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내조를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 여러모로 노력도 했어요. 남편의 옷 스타일도 예쁘게 해주려고 노력했고, 다림질이나 남편의 외조를 위해서 관련 경제 뉴스 같은 것도 찾아서 스크랩 해놓고 있어요. 하루 종일 시간은 남아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괜히 취직도 안 하고 취집이라시고 결혼이나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볼까? 집안에만 있는 거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만 같아서. 그럼 좋지. 집에만 있는 거 심심해할 거란 생각을 못했었네. 남편도 제가 집에서 지내는 걸 지루해한 걸 그제서야 안 건지 취직을 해도 좋고 뭔가 배우러 다녀도 좋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나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라 굳이 제가 취직은 안 해도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편 옆에 붙어서 기생하듯 살아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나름 좋은 대학 나왔고 스펙도 나쁜 건 아니었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곧 취직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직이란 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한 달간 미친 듯이 서류를 넣어봤지만 이전에는 인턴 합격도 제법 됐었는데 웬일인지 결혼했다고 해서 그런지 인턴 합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고 자존감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침울해하자 남편은 어차피 취직이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혼자 초조해야 하냐고 했고, 취업 스터디라도 다니고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면서 천천히 알아보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내가 침울한 것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없어서 더 그런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취업 스터디에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원래의 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녀보니 사람들은 다들 재밌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저처럼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속이 뻥 뚫리는 것만 같긴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았어요. 요리 잘하는 친구의 레시피를 듣고 와서 집에서 음식을 하기도 하고 힘들 때는 같은 고민도 나누고 수다를 떨 사람도 생겼었거든요. 남편은 다시 밝아진 저를 보면서 저보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확실히 밖에 나가서 다니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했어요. 계속 그렇게 지냈다면 제가 우울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저도 이제 바빠졌으니 자기도 일찍 안 들어와도 괜찮지 않냐면서 이제 자기도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신혼이라고 한동안 일찍 들어오긴 했는데 그것도 회사에 눈치가 보인다면서요. 저는 일찍 들어오라고 하진 않았었고 생각보다 일찍 들어온 게 아니었는데 뭔가 그동안 저 때문에 그랬다는 듯이 말하는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쁜 것보다는 남편이 바빠서 시댁에 못 가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요즘에는 아예 발길조차 끊었다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 시댁 식구들의 성화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다 막아줄 것처럼 하더니 시댁에서 연락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라면서 말만 더해줄 뿐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려준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말을 한다고 해도 좋을 건 없었죠. 시댁에서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뿐이었으니까요. 하도 시댁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 혼자 가면 네 남편하고 같이 와야지 너 혼자 와서 뭘 얻어먹고 싶어서 왔냐고 하는데 제가 거지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듣는 건 진짜 기분이 나빴습니다. 스터디에서 만난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막 떠들어댔죠. 남편에게는 솔직히 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남편과 저 사이에는 하지 못하는 말들이 참 많아졌다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 원래 항상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하지 못하는 말들이 많아지다 보니 몸만 가까이 있는 거지 마음은 상당히 먼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쩌면 그래서 남편이라 부르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뜬금없이 저에게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쯤에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리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가서 우리가 세를 주면서 살자고 했어요. 남편의 말이 틀린 게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서 같이 집을 알아보았어요. 남편이 몇 군데 봐둔 데가 있어서 그곳만 가서 같이 봤는데 괜찮은 집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총 8세대의 빌라형 주택이었어요. 아무래도 관리하는 게 버겁진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남편이 그건 자기에게 맡기고 저에게는 걱정 말라 했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세입자를 구했더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주긴 했어요. 진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긴 했어요. 아무래도 집주인이다 보니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나름 건물주다 이런 느낌 말이에요. 세입자들은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이 원룸 형태라 그런지 미혼 남녀들이 세입에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니 말도 잘 통할 것 같고 왠지 기분이 싱숭생숭했어요.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생각을 하니 즐겁기도 했고요. 남편은 세입자들하고 가끔 옥상에서 파티도 하자며 옥상까지 꾸미기도 했어요. 루프탑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바베큐도 해먹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죠. 맨날 바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집을 사들이고 루프탑까지 만드는 것은 일사천리로 다 진행시키더라고요. 결혼하고서 나한테 마음이 확 식었나 싶었는데 그래도 같이 뭔가를 준비하고 하니까 재밌긴 했어요. 남편도 집을 구하고 준비하면서 뭔가 활기차진 기분이었어요. 한동안 대화도 많이 없었는데 우리는 집을 산 계기로 인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역시 집을 사기 잘했어. 그치? 우리 대화도 이렇게 오랜만에 할 수 있고 좋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 안 사귀다가 결혼해서 그런지 한동안 좀 그랬잖아. 예전처럼 잘 지내면서 세입자들하고도 같이 잘 지내보자. 남편은 세입자들도 나이가 비슷비슷하니까 친해지면서 살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거고 결혼 생활도 더 즐거워질 거라고 말을 했어요. 저희는 정말 생각대로 세입자들하고도 인사를 나누면서 지냈습니다. 방이 다 채워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샘솟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진짜 행복해 보이긴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잘 맞았던 것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부터 그런 일을 했다고 정말 자기 취향껏 세입자들도 잘 대하고 집 관리도 잘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집으로 이사가서 취직도 잘 되었어요. 남편은 그거 뭐라며 이 집이 행운의 집이라며 우리 오래도록 행복하게 여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취직하고서도 저는 운동을 꾸준히 다녔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 회원하고 친해졌어요. 알고 보니 학교 동문이었고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친해졌습니다. 저희 집이 세입자를 구한다는 말을 했더니 괜찮으면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그 회원분은 저희 집 세입자가 되었어요. 오며 가며 자주 보게 되었고 운동 시간도 같은 시간대여서 같이 운동을 즐기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고 하더니 집을 사고 나서는 자주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말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들어와? 아, 이분 내가 다니는 헬스장 같이 다니는 내 동창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계약한 거였어. 아, 그랬어? 그것까진 몰랐었네. 우리 방 남았다길래 그때 보고서 계약하고 간 거였지. 잘 됐네. 같은 헬스장에도 다니고 방길 위험한데 같이 와주면 감사하지. 남편은 그 친구와 같이 들어오는 저를 보고 차라리 혼자 다니는 것보다 낫다며 말을 했어요. 그 친구 역시도 남편에게 방길 위험한데 혼자 다니는 건 범죄를 유발하는 거라면서 자기가 잘 챙겨서 같이 다니겠다고 말을 했죠. 저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친구고 우리 세입자라지만 다른 남자가 같이 들어오는데 싱글벙글하면서 운동을 같이 다니라고 하다니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라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은 더 웃겼어요. 바람이라도 날 위인이면 벌써 바람을 피지 않았겠냐면서 넌 바람도 못 필 사람이라고 저를 보며 단정지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왠지 저를 더 자극하는 말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남편을 엄청 사랑한다고 믿는 남편의 확신에 찬 발언이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질투를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은 남편의 말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의식이 돼서인지 가끔 남편도 다른 여자 세입자랑 있는 경우를 종종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저와 달리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고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나 봐요. 무슨 일이야? 집에 뭘 설치한다는데 잘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하길래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웃는 모습을 그리 잘 안 보였는데 그 여자에게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니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한 번만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남자의 손길이 꽤나 필요한 듯 하더라고요. 남편이 언제든 괜찮으니 부탁하라고 해서 자주 연락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남편이 잠시 쓰레기 버리러 나간 사이에 연락이 왔길래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오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래서 핸드폰에 쓰여진 이름을 봤는데 302호 세입자라고 써있는 겁니다. 세입자가 왜 내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나 싶어서 저기요 라고 말을 하니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서는 전화 잘못 걸었다며 끊더군요. 남편이 들어왔길래 제가 말했어요. 302호 세입자가 전화 왔는데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잠칫 놀라더니 잘못 건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그 여자도 잘못 걸었다고 했지만 하필 잘못 건 게 왜 제 남편 핸드폰이냐고요. 안 그래도 매번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하곤 해서 기분이 나쁘곤 했는데 그런 실수까지 하는 걸 보면 그 여자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 고칠 것도 별로 없는데 틈틈이 집에 뭔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 눈에는 하나도 예쁠 것 없는 그 세입자를 남편은 늘 싸고 도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제안으로 세입자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다들 혼자 살다 보니 식사를 같이 하는 것에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동창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걸었고 별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 남편은 그 여자 세입자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창이었던 세입자는 남편분이 참 친절하신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오지랖만 같아 보였어요. 세입자들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드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너무 그 세입자에게만 붙어 있으니 말이에요. 고기 구워줄 때도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지난번에 걸었던 그 전화가 잘못 걸린 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도 들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그 여자를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술을 건넸어요. 기분이 영 좋지 않다 보니 괜히 술에도 잔뜩 취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여자 세입자와 웃고 떠드는 모습에 괜히 더 신경이 쓰여서 더 많이 마시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은 진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끊길 정도였어요. 다음날 저는 술이 깨긴 했지만 기분이 여전히 나빴어요. 남편에게 그 여자 세입자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굴하지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그 친구랑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리고 세입자가 부탁하는 걸 어떻게 거절하냐?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저를 몰아세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건 같은 곳에 운동을 다니느라 그런 거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나 무슨 차이냐며 말을 하는데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질투도 안 하는데 저 혼자 질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의심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고 한 남편을 기다리러 밖에 잠시 있었는데 남편의 차가 오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남편은 차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인사도 보지 못한 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세입자였어요. 그러더니 차 안에서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먼저 내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맞았습니다. 바로 그 세입자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마구 달려가서 차에서 내리는 그 여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차에 몸을 숙여서 숨더군요. 나 참 그런다고 안 보일 줄 알았나 하는 마음에 더 힘을 줘서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언제부터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는 오빠라고 부르면서 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숨어 있다가 그 여자의 비명소리에 겨우겨우 기어 나왔습니다. 진짜 배신감에 눈에 핏발이 서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눈으로 남편을 째려봤더니 남편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무 사이가 아니야. 차 안에서 껴안는 게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그런 거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남편의 목을 당장이라도 조르고 싶었지만 그거 외에는 더 이상 그들을 올가맬 거리도 없었어요. 씩씩대는 그 여자의 목을 놓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짓 걸리면 그땐 다 듣기 싫고 이 집 모두를 나에게 주고 당신은 쫓겨나게 될 거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해서 후다닥 자기 목을 부여잡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남편에게 지켜보겠다고 했죠. 사람이 촉이란 게 있다 보니 여기서 끝날 거였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 여자 세입자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다른 세입자들의 눈도 있고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럼 그때 왔던 전화나 붙어있던 것도 다 제 착각이 아니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자꾸 화가 솟구쳐서 몇 날 며칠을 남편을 갈구면서 한 번 더 그 여자랑 어울리거나 바람피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땐 너 죽고 나 죽자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은 정말 잠잠하게 굴었어요. 누구나 잠깐의 바람은 있을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좀 잊혀질 때쯤 저에게도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와서는 자기가 자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자세를 잘 모르면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이왕 하는 운동을 잘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저에게 그렇게 붙어서 운동을 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친구가 붙어서 그런지 헬스장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저를 오해하더라고요. 둘이 무슨 사이냐며 제가 결혼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둘이 사귀는 사이 마냥 말을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또 그 친구의 말도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 여자 건들지 마세요 라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붙이냐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여라도 못된 짓 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듯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말이었기에 저도 당황했고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저에게 그렇게 화내지 말라면서 가는 길에 자기가 음료수나 하나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저에게 달려오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구해줬어요. 다행히 친구도 다친 데는 없었다고 하는데 걷는 게 좀 불편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혹시라도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병원비든 뭐든 꼭 이야기 달라고 하고서 부축해주면서 집을 가게 됐어요. 제가 부축하면서 가는데 그 친구는 은근히 저에게 더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거의 다 와갔는데 남편과 마주치게 된 거죠. 남편은 불쾌하다는 듯이 다가와서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나보고는 바람 피냐고 뭐라고 하고서 지금 너는 이게 뭐 하는 짓인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제가 상황 설명을 했어요. 나 대신 차에 치일 뻔했는데 그러다가 다리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부축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건지 아닌지 난 알고 싶지도 않다고 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미안하다고 얼른 사과를 하고 남편을 쫓아 나섰어요. 집에서도 씩씩대면서 술을 마구 마시는 남편을 보니 내가 뭘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흥분해서 친구 있는 데서 함부로 행동을 해? 사람 민망하게. 너는 내가 아니라고 할 때 믿었냐? 너라고 아니라는 법 있어? 남편은 친구고 뭐고 다 남잔데 그런 남자를 부축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억지를 부렸어요. 나 때문에 안 다쳤으면 나도 안 그러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런 거라 말을 해도 남편은 고지고대로 제가 바람피는 거라면서 우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어린 사람이었나 원래 정신연령이 낮았나 싶은 마음에 더 이상한 대화를 해선 해결이 안 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들어가자 남편은 계속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왜? 자기도 걸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니까. 내가 당신은 바람 안 필 줄 알았는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등하게 먼저 오른다더니 딱 그 짝아냐. 그만하자. 나 아니라고 했어.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둘이 무슨 사이인지 잡아낼 테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건데 상대하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잠에 들었어요. 남편은 시시콜콜 제 전화나 연락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가던 헬스장도 안 가게 됐어요. 남편이 쓸데없는 의심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남편은 그걸 또 반대로 여기더군요. 지금 둘이 바람 피는 거 걸릴까봐 운동도 안 가나봐. 정말 대단하시네. 비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싶었어요. 자기가 바람을 다시 피고 싶어서 저 난리를 쳐서 나에게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혼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진짜 이런 인간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나. 난 이 사람만 믿고 결혼한 건데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비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남편에게 소리 질렀어요.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이혼해 줄 테니까 시끄럽게 굴지 마. 쪼잔한 미친 새끼야. 솔직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였기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냥 혼자 빈몸으로 내쳐질 각오를 하고 한 말이었어요. 근데 생각한 것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화를 내니까 갑자기 확 수그러들었어요.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한번 큰소리 치고 싶었다면서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안다면서도 저에게 당했던 게 수치스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억지 쓰면서 화를 냈던 건데 제가 이혼까지 들먹이니 충격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남편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됐어요. 그러고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바람잘 날 없이 또 일이 터지고야 말았던 것이었어요. 제가 헬스장 안 나간 사이에 헬스장에서는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완전 저와 그 친구가 사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지만 다들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면서 마치 제가 그 친구와 싸워서 운동도 안 나왔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전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더니 다들 이상한 눈초리를 보면서 그럼 둘이 불륜인가 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도 안 하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야? 우리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 있잖아. 무슨 소문? 너랑 나랑 불륜이란 소리가 왜 돌아? 불륜이라고는 안 했는데 그냥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지. 난 네가 무슨 소리를 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너도 못 믿겠다. 우리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 사실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사이였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더 이상 인연이 없었으면 할 정도였어요. 미안해. 솔직하게 내가 너 좋아해서 그랬어. 너랑 나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제가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는 걸 봤고
제 남편하고도 인사를 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에 그런 소문까지 낼 정도로 저를 좋아했다는 말을 들으니 살짝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 마음에 난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니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말을 전해놓고 가는데 저를 뒤에서 확 껴안는 거예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쫙.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 뿌리쳤는데 하필 그 순간 그 여자 세입자 남편과 바람난 년이 봤던 거죠. 살짝 놀라는 것 같던 씩 웃고 가버리는데 이건 진짜 빼박이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필 왜 이런 상황에서 저 여자랑 마주친 걸까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서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집에 없더라고요. 그년이 불러서 나간 건 아닐까 싶어서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년을 만나는 것보다 무슨 헛소리 짓거릴지가 왠지 뻔할 것 같아서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년을 만나고 돌아왔는지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콱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제 얼굴을 보고서 제 얼굴에 아주 세게 따기를 날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태어나서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세상 처음 보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마구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난 너를 믿어줬는데 결국에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어차피 너도 바람 피고 있으면 왜 나만 나쁜 놈으로 몰아세웠냐고 욕이란 욕은 나왔는데 머리가 너무 멍해서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말만 미친 듯이 퍼붓고는 남편은 다시 나가버렸어요. 저는 뺨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침대에 엎드려서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나 안 될 인연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최악이 되면서까지 붙어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디냐고 이야기 좀 하자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다 오해인데 오해를 해명할 수도 없으니 속이 불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너무 뜨겁고 새까맣게 다 타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 여자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서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막장으로 가자는 거야? 아이씨,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돼? 시끄러워. 꼬우면 네가 나가든가. 남편이 저에게 막대하자 그년도 저를 비웃더군요. 저는 그년에게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남편이랑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달라 했어요. 그녀는 무슨 깡이 생겼는지 제 남편에게 아양을 부리더라고요. 오빠, 저 언니가 나보고 나가래. 나 진짜 나가? 네가 왜 나가? 나가려면 지가 나가라 그래. 저를 앞에 두고 저를 무시하듯이 지라고 표현하고 둘이서 그런 말을 나누는데 진짜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못 살 것은 없다 싶어서 해명 따윈 하기 싫어졌어요. 억울한 마음은 정말 많았는데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랑은 정말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그때 정확하게 꽂혔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겠구나 싶어서 저는 그 둘의 눈앞에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짐을 싸니까 흠칫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침착한 척 행동을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이 확고히 나버려서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그냥 뛰쳐나오듯이 나왔어요. 어디론가 가고 싶었는데 마음만 그렇게 바람처럼 떠나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정류장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집을 나온다고 해서 뭔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어딜 간다 해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밤이 늦어서야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에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친정집 앞에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딸 자식이 집에 이런 꼴로 와서 이혼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집 앞까지 가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찜질방이나 가야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리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서니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오랜만에 집에 왔다며 어서 들어오라고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난 이렇게 초라하고 남편에게 따기까지 맞고 괴로운데 아빠는 제 찬손만 걱정하면서 집으로 들이셨어요. 아마 아빠는 제 표정만으로도 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제가 어디 못 가도록 손을 꽉 쥐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밥을 먹게 하고 따뜻한 차와 과일을 먹게 하고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푹신한 이불에서 따스한 방의 온기를 받으면서 푹 쉬라고 하셨어요. 엄마 역시도 아빠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는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정말 부모님 품속으로 다시 들어온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나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무런 생각 없이 푹 잠들자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엄마가 아침을 먹으라는 이야기 하기 전까지도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 죽은 듯이 잠들 수 있는데 집에서 자는 잠은 그다지 개운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꺼두었던 핸드폰을 켰더니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차피 모두 남편일 건데 내가 봐서 뭐하나 싶어서 보지도 않고 며칠간은 핸드폰 자체를 없는 것인 양 꺼두었습니다. 가족들의 품에서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제자리로 돌아간 듯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걸 몰랐는데 모처럼 그렇게 모이니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리 궁금했던 건지 저에게 연락을 계속하다 안 되니 친정집 근처를 서성이더군요. 그런 남편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서 저는 모자까지 깊게 눌러쓰고 내가 아닌 것처럼 다녔어요. 남편은 차마 친정에는 돌아와 보지 못하고 제가 친정집에 있나 없나 알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가 친정에 다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맴도는 건 알았지만 저는 일부러 모른 척 놔뒀어요. 제가 전화를 하도 안 받자 결국엔 저희 친정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리고서 저에게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나가서 대면을 했어요. 제가 먼저 무슨 마음으로 찾아왔냐고, 이혼을 원하는 거면 어차피 이미 나도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혼이나 하자고 온 거냐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진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사람이 나를 폭행하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쫓아내는 게 말이나 되는 행동이었냐고 되물었어요. 그 여자의 말만 그대로 믿고 나 같은 건 아주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흥분했고 생각해보니 자기도 잘못했었는데 말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보낸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아무리 자기가 가라고 해도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나갈 수 있냐고 묻더군요. 여자 데리고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말을 하는데 황당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무슨 그 집 똥개도 아니고 주인이 걷어차고 밥을 안 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제가 더 할 이야기 없으면 이제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더니 남편은 구태여 저를 붙잡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때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는 그냥 제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듣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바람났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본처를 쫓아내는 것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신 사정은 더 이상 들을 게 없으니 그냥 빨리 정리나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는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지만 집에 가겠다고 떼를 쓰더군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해줬어요. 오해지만 그걸 풀기도 전에 너는 내 말이 아닌 그 여자의 말을 들었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어차피 파탄날 인연이었으니 차라리 잘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줄 몰랐다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오해를 했으면 자기에게 말을 해주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뢰가 깨져 있었기에 저도 더 이상 설명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고 남편 역시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를 믿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믿고 있었으니 우린 더 살아봤자 그 신뢰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 부부로서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걸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더는 부부의 인연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 번의 실수니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를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니 눈물마저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뜨면 그 사람의 눈물도 마음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쓰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기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말 메마르다시피 했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서
다시 합쳐서 잘 살아보자며 말을 했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고 또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냐는 둥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였냐는 말을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구질구질해 보였어요. 그렇게 나한테 매달릴 거면 처음부터 바람을 피지 말았어야지. 내 마음 돌아서니 아쉬워? 난 당신이 바람난 여자하고는 달라. 진짜 사랑할 때만 함께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상황이 이래서 마음이 돌아선 건지 아니면 그동안 당신의 행동 때문에 그랬는지는. 제가 말을 하니 그제서야 제 마음이 많이 떴구나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바쁘니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남편은 울면서 자기와 이혼할 거냐고 난 이혼 못한다며 붙잡았어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마지막이 되어서야 여자를 붙잡는 것일까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여러모로 많이 속상했고 저도 마음은 굳혔다고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이혼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을 해보면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을 때는 마음이 정말 절벽 밑으로 밀어내는 것만큼 마음이 오락가락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 이게 맞는 결정이야 싶다가도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내 결정에 나는 후회는 없는 걸까? 하는 고민에 미친 듯 밤에 잠조차 오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런 마음을 들키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이혼을 결정할 때 발목을 붙잡히게 될까봐 티를 못 냈고 그렇다고 주변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기에 그렇게 한동안 혼자서 괴로워 죽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새벽 2시에 전화가 다급히 왔어요. 자다가 갑자기 전화를 와서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은 엄청 울면서 누군가를 막 욕하는 거예요. 술에도 잔뜩 취한 남편의 주절거림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말 좀 해야 알아듣지 않겠냐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자기가 바람난 여자와 제 동창이라고 했던 그 남자가 한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도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새벽에 전화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제 동창인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이상해서 뒤를 캐보니 그 여자와 몰래 만나고 있었고 둘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다닌다는 헬스장은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저와 친해지는 것은 금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같은 동창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편하게 대했던 것도 있었고 나이도 같으니 공감대도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 진짜 보통은 아니었구나. 남자를 꼬시려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재산까지 탐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멍청해서 그 여자한테 당했다고 그 두 사람을 신고해 보려고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를 입은 게 없어서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저도 멍청해서 그런 건 마찬가지였긴 했어요. 그 동창생이 저에게 다가왔고 수상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도 내가 눈치를 확실히 챘다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막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 벌어진 일이었고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긴 했어요. 남편은 그 둘에게 당한 게 너무 분하고 또 우리가 이혼의 기로에 서 있는 것 자체도 다 그 망할 인간들의 짓이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만들겠다며 한참을 원통하다고 하면서 울다가 자기만 믿으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 잠이 통 오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이혼을 생각하면서 불면증처럼 계속 겪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짜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는 했지만 내 결혼 생활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까지 그렇게 가짜로 옆에서 두고 나를 농락한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새벽이었지만 그놈에게 전화를 했어요. 새벽인데도 전화를 받긴 하더군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네가 잘 살 수 있냐고 언제부터 나를 속일 작정을 한 거냐며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은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니 어차피 들킨 거 자기가 속여봤자 뭐 하겠냐며 그 여자가 돈을 주면서 다 시켰대요.
대학 졸업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지내는 백수였는데 그 여자가 돈을 주니까 마침 잘 됐다 싶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혼해서 기분이 좋냐니까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으면서 막상 그렇게 되니까 좀 죄책감이 크게 느껴지긴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고 나서 돈을 얼마나 받기로 했냐니까 집 한 것에 10%를 받을 거라고 했다는데 그 여자가 멍청하게 제 남편을 꼬시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망쳐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놈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은 것이 의외이긴 했어요. 어쨌건 그놈도 돈을 못 받게 되었고 자기도 그냥 이용만 당한 거라 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놈이 불쌍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동창놈하고 만나고서 잊고 있던 동창들을 모아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단톡방에다가 그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단톡방에서 미친 사기꾼이라면서 난리가 났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 얼굴에 침뱉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한 것을 그냥 꾹꾹 참고 있을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거든요. 동창들은 제가 그 녹음 파일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신상 까발리기에다가 동창들에게 자발적으로 알려서 동창들 사이에서도 아예 매장이 되고 심지어 교수님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놈은 처음부터 수업도 잘 안 듣고 싹수가 노란 놈이었다고 취업 때문에 찾아와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저런 놈이 졸업까지 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놈은 돈 몇 푼 받아먹으려다가 결국에 인생까지 망치게 된 셈이었죠. 동창이라는 사실은 진실이어서 그나마 복수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여자는 남편이 그 여자의 정체를 아는 것을 몰랐기에 그 여자에게 자기랑 결혼해주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신이 난 나머지 좋아서 날뛰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혼수로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고 이혼 절차 밟는 동안 결혼을 준비하자고 했대요. 그래놓고 남편은 뒤로 한 발 빠져서 회사 일이 바쁘다는 듯 몰아갔고 그 여자가 하나씩 결혼 준비를 다 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나중에 남편을 꼬셔서 집을 팔 생각에 바빴고 자기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결혼에 올인을 한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그 여자가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가 다 되어가는 때부터 그 여자에게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1분, 2분 늦는 거로도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며 자기를 우습게 보냐고 술 먹고 진상을 부리기도 했고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여자가 혼자 결혼식장이랑 스튜디오를 예약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바꾸라고 해놓고 막상 정해놓으면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시간으로 바꾸라고 했대요. 그 여자는 남편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한 것 같아서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결혼해서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려서 팔 생각만 하면서 참으려고 했나봐요. 하지만 남편은 가면 갈수록 미친놈처럼 그 여자에게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욕도 퍼부어대고 자기와 결혼하는 게 돈 때문이 아니냐면서 몰아가기 시작했대요. 여자는 그동안 자기가 공들인 것과 자기가 가진 돈의 전부를 다 결혼 준비하는 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결혼마저 무너지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라 남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새로운 애인이라며 그래도 결혼할 거냐고 했대요. 그랬더니 바람 피게 되면 그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갈까봐 겁이 났는지 어떻게 바람을 피냐고 했고 남편은 너랑도 바람 피워서 만난 거 기억 안 나냐며 자기는 돈 밝히는 여자 질색이라며 여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폭로하고서 그 여자를 무참히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결혼에 든 비용이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남편에게 울면서 그거 자기 전 재산인데 이렇게 날 버리고서 네가 무사하겠냐고 협박까지 하더래요. 남편은 여태 네가 한 짓을 알면서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며 난 너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다시 한 번 더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보냈다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남편은 우리 둘만 나쁜 인간들에게 속았다면서 우리만 다시 잘 결합하면 되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였고 결국 어찌해서 해결은 했지만 이 감정은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요. 한동안 실갱이가 참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일들이 후회가 돼서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마음을 결정했고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재는 아예 안 보고 살지는 않고 가끔 남편이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뭔가 있을 때는 저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혼한 커플들은 아예 안 보고 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좋은 오빠 동생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이 남편으로나 남자로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인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남자 만나려고 하면 방해하고 불편해하는 건 있긴 한데 이제는 남이고 저도 어느 정도 거리는 계속 두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좀 지난 일이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니 마음이 또 쓰리긴 하네요. 인생 경험 아주 쓰게 했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힘든 일이 있다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 기운 차려서 으쌰으쌰 하시기 바래요.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